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김건희 한동훈의 문자 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디올백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데 한동훈이 막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데 내 문자를 씹어 너 많이 컸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참으로 우려되는 것은 김건희 씨의 당무 개입입니다. 온갖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판에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 선출까지도 좌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아닙니까? 한동훈이 공개 안 했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끌고 가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국회 윤석열 탄핵 청원은 13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지금 서울은 비가 좀 주춤합니다만 남쪽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캔디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비 엄청 쏟아지네요. 큐키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 군산에는 천둥 번개와 비가 거세게 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정부에 기대거나 소식을 기다리지 말고 각자 피해 없도록 사고 없도록 각자 도생합시다.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호우주의보 내리면 주변에 살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 청원 저희가 오른쪽에 숫자 올려놓고 있는데요. 129만 5천 명 돌파했네요. 130만 명 곧 넘어서겠지요. 저희 정어리TV 구독자 수도 42만 9,619분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어리TV가 탄핵열차에 접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탄핵열차의 연료고 좋아요는 탄핵열차의 윤활유입니다. 우리 탄핵열차 특히 정어리 열차 칸은 정의도시락 상식생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탄핵열차 차차차 챌린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상강뜰 자작나무님이 만들어주신 탄핵열차 차차차 아주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챌린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만 이렇게 불러서 보내주시면 상강뜰 자작나무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쪼사로스 조영래 님이 언양 불고기 5세트 챌린지 하시는 분들께 드리겠다고 협찬을 해 주셨고요. 의성 정어리 김일웅 님도 사과 5kg 5세트 협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챌린지 하시면 사과, 언양 불고기 맛있는 거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열차 차차차 이따 중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구교영 경향신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자 전쟁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서 저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주말 내내 그 소식이 이어지더군요. 그러니까 구교영 기자님. 네. 요지는 그런 거죠. 지난 1월에
총선 앞두고 네. 김건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5번인가 보냈는데 그거를 읽고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품백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텐데요. 그 논란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식으로 정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냐 논쟁이 됐었는데 그 시점 복판의 즈음에 5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시 비대위원장이니까 여당 대표의 지위에 있었는데요. 여당 대표에게 문자를 5차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를 했는데 기어코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윤한 갈등 1차 갈등으로 불거지고 봉합이 되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총선이 끝나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서 이 문자가 표면 위로 다시 부상하면서 그때 갈등의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제공했다. 김건희가 제공했다. 그런 논쟁으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격하는 쪽에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받아서 사과 못했다 이런 얘기고 한동훈 얘기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과 못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사과를 하든 말든 김종대 의원님 네. 사과하려면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고 네. 그걸 왜 한동훈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이게 그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과를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디올백 명품 논란도 많이 잠재울 수도 있었어요. 이거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그런데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씹어버려서 사과를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진짜 사과를 하려고 했을까도 의심스럽지만은 이렇게 남탓 미루고 이제 와서 까지는 거 보니까 참 이건 뭐라고나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사과를 해도 사과로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당시도 마찬가지다. 예? 그럼 한동훈이 답변을 못 받아서 사과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아니, 사과를 네가 답변 안 해서 사과 안 했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것도 사과를 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정무적으로 다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한동훈하고 전화 문자 해가지고 나 사과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공개하는 배경도 둘이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그러면 한동훈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한동훈 쪽에서 공개했을 리는 없고 임세현 대변인. 네. 결국은 김건희가 공개한 거잖아요. 아니 뭐 전화기가 어디 뭐 도청당했든지 아니면 뭐 해킹당했든지가 아니고서는 누가 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사과하고 할 때 누가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허락받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누구 말 듣는 사람입니까? 그럼 사과하라고 시켰으면 했을까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 수사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일 웃겼던 게 그 과정에 대통령은 없습니다. 김건희 씨와 한동훈 장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적인 인물도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란 이유로 왜 당무에 개입하고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급인데 당 대표한테 문자를 턱턱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기강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수백 통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대 의원님 이 부분에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이 국제적으로 정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VIP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SNS가 과연 안전할까? 보안이 철저히 지켜질까? 저는 그런 걱정도 약간 들던데요. 아니 이 기밀을 다루는 공직자들은 굉장히 보안 교육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청사에 들어갈 때 그 안전성이 없는 일반 폰은 못 갖고 들어갑니다. 기자도 그래요. 출입 기자도. 그 보관함에 1층에 맡기고 퇴근 때 찾아가야 돼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제가 보기에 대통령 부부만 그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 거서 다 세요. 다 샌다고 봐야죠. 다 세요. 거기에다 정치적 동기까지 있어 보세요. 그 완전히 밥이죠. 그게 그러면 결국은 정보 강국이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요리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도청에 뚫리고 미국은 또 용산은 중국에 뚫린다고 또 얘기해요. 지들은 감청하면서.
완전히 거기 저기 거덜이 났다니까 지금 거덜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하면 결국은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어떤 공적 의식이 부족한 데다가 어떤 문란한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경호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 노심초사하겠죠. 그러나 대책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걸 특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 맘대로 전화하고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권력의 어떤 특권인 걸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써니님이 참 그래요. 저도 공감이 가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사과를 지 남편하고 하지 왜 남의 남편한테 물어봐. 참 이상한 여자네. 능경남님. 임세은님만 보면은 김건희 성대모사 생각에 웃음이 절렁합니다. 정치 1번지 시사 프로가 끝날 때까지 혼자서 괜히 웃고 엔돌핀이 팍팍 솟아납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김건희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쇼츠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네. 당장 찾아봐야겠네. 아니 이제 심지어 얼굴도 닮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나는 완전 모욕인데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했니 안 했니 뭐 씹었니 안 씹었니 왜 이렇게 하니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집권 여당입니다. 그 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걸로 대표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죠. 내가 뭐 피해자다.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몰려서 당하고 있지 않느냐. 뭐 지금 뭐 연판장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내부는 국민의힘만. 그런데 또 반대쪽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이따가 패를 들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한동훈 입장을 먼저 들어보지요. 지금 시점에 왜 누가 이런 것을 수면 위로 올렸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추측하지는 않겠고요.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좀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가 너무 서로 간에 비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방한 게 있던가요? 제가 네거티브한 게 있던가요? 다음에 혁신을 하겠다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원희룡 쪽을 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영산에서 미는 후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뭔가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가 문자를 이렇게 흘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공격해 보면은 배신자 프레임 몰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 때문에 사과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후보 얘기 들어보죠. 자꾸 또 이걸 국어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요. 비대위원장님의 결정에 무조건 다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영부인의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쳐서 전국의 격전지의 수많은 우리 출마자들의 그 낙선의 아픔과 어떻게 그 책임을 다 할 것입니까? 원희룡 후보 옆에 서 있는 이용 의원 모습 보이는데 구경 기자님 네. 지금 보면 그 최고위원 후보 또 뭐 같이 돕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알게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불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용 전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자처했었고 지난번에 연판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1차 윤한 갈등의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용 전 의원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에
한동훈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방송에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그 신윤계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익신 문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한 차례가 아니고 5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육성으로 증언이 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지켜볼 때 과연 대통령실이 당무불개의 원칙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그 원희룡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원희룡 저 후보 말에서 몇 가지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저 김건희 여사 사과를 막아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 낙선자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위로할 거냐. 지금 이 얘기면서 이게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총선 패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7 내지 8, 한동훈이 2 내지 3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뭐냐면은 공동의 책임인데 사실은 한동훈 너 때문에 졌어 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엎어버리고 눌러버리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이게 또 용산의 뜻이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참 이 어떤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이후의 그 과정이 어떻게든 이제 한동훈한테 좀 이렇게 책임을 떠밀고 그러면서 이제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용산의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추잡스럽다거나 쪼잔하다거나 할까.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문자 메시지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전당대회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저것이 나온 프레임이 결국은 총선 책임, 패배론에 대한 책임론의 어떤 그 책임 추궁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점 저 굳어져 가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저런 기조로 간다면 이제는 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아니라 별놈이 나왔어도 안 되는 선거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정권에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그나마 버텨가지고 이 정도라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200석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동훈 떨어뜨림으로써 봐라 한동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에 총선이 끝나고 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회동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부부 동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김건희 여사가 유난히 말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시장이 만찬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잖아요. 저는 그때도 주 내용이 바로 지금 저 내용이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냥 홍준표 시장한테 내가 총선 때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주 쌩깐, 그러면서 지가 선거 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규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이제 와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은주 님이요. 김종대 의원님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 정치 1번지에서는 진짜 배기 알짜 정보는 꽁꽁 숨겨두고 국물만 떠먹여 주시면서 왜 맨날 매불쇼와 강성범 TV에서는 폭탄을 터뜨려 주시는 건데요. 정어리언들이 김종대 의원님을 얼마나 응원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섭해요 그러셨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어요? 폭탄 안 가져왔어요 오늘? 아니 내가 왜 이따가 당황하는데?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수류탄 하나 갖고 왔어. 내가 이따가 그 주제 나오면 내가 오케이. 터뜨릴게.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아니 있어요. 왜 없어요 내가. 예.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폭탄 하나씩 터뜨려 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예. 저 문자가 사실 그게 사과 안 하고 왜 맥락이 중요한가요? 그냥 애초에 김건희 씨는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달 동안 꽁꽁 숨겨 있다가 심지어 본인 투표도 몰래 도둑처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자를 난 알리바이라고 봐요, 일부러. 사과하기 싫으니까 등 떠밀어서 사과하겠다는 것밖에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문자를 보면 사과하는 게 싫은 티가 팍팍 나고 야, 한동훈 네가 진짜 네가 진짜 뭐 애원하면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러는 그 개사가 투밖에 더 읽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큰 어른이 뭐 누구 뭐 사과하라고 허락받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 거죠. 그러면 뭐 김건희 씨 뭐 이건 제가 비유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보고 나 이혼할까 말까도 물어보고 이혼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물어보면 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이 문자 논란 자체가 저는 되게 유치한 일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렇게 둘이 싸우는 모양새지만 나경원 후보 또 윤상현 후보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도를 놔야 나한테 유리할까 자꾸 이제 이런 계산하는 거죠. 사자와 비난이 지금은 가장 최선의 공격이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슈를 끌고 가는 쪽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조금 급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뭐 문자의 내용 여부를 저는 따지기도 전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냐. 정치라는 게 뭡니까? 비공개 예술이에요. 물밑 협상, 물밑 합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뭐 이 비공개 뭐 공식 라인이 아니라서 안 했다? 아,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아, 정치적으로 역시 아직 미숙하시구나 하는 생각이고,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뭔가 이 차별화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더 나쁜 것이다. 무슨 차별화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하신 거다. 대통령 측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보면 뭐 어제 채널A인가요? 어디서 공개된 내용에 보면 뭐 대통령께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뭐 문자 내용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간에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원래도 그 여론조사 보면 1등을 달리지는 않았지만 고교영 기자님 어찌됐든 지금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 이런 식으로 딱 붙는 구도가 되면서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손해보는 구도죠, 지금.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1대3의 구도 같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최혜병 특검법을 수정 제안해서 그건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한동훈 그 후보가 설파하면서 나머지 세 후보와 대결 구도가 이제 꾸려지면서 1강 구도를 형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원희룡 후보가 배신의 프레임, 총선 패배의 프레임,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을 부추기고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양자 구도를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손해를 본 것은 이중 중에 하나로 불렸던 나경원 의원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CBS 라디오 나와서도 그 3.8 전당대회 때 자기한테 연판장 돌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판장과 지금 한동훈을 향한 연판장은 다르다. 이런 차별화를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가면서 누가 보기엔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실제로 연판장을 주도했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굉장히 자기를 구하기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붙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서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물어봤더니 원희룡과 나경원 중에 결선 투표에 간다면 누가 더 부담스럽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쪽은 나경원이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저기도 뭐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총선 때 직언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작년 3.8 전당대회에서 저기 그냥 낯설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이런 어떤 그 저격당하는 게 낯설다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총선 때 이르기까지 뭐 김건희 여사 이건 꿈도 못 꿨고 뭐 이런 직언을 하실 분도 아니고 당이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용케도 살아와서 이제 와가지고 또 기가 살아서 그렇지. 지난 1년간 나경원 의원이 갈대처럼 휘어지면서 우리 저 나긋나긋하게 정치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원희룡 이 양반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그 원희룡 그 후보한테 대통령 부부는 절대 존엄이고 나경원 의원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근데 자기들도 직언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한동훈이 사과 요구를 뭐 안 받아줬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본인들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공동 비대위원장 아니셨나요? 나경원
그 후보도 공동 네,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총선 책임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그리고 비공개 아까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야말로 지난번 그 대표 선거 때 비공개로 사실 저격당한 거 아니에요? 주저앉혀졌잖아요, 본인이야말로. 그러니까 뭐 비공개 예술이라 그러는데 뭐 지금은 비공개로 허락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비공개에 아주 익숙하신 분 네, 같아요. 예, 우린 공개에 익숙해서 저 말을 뜻을 잘 못 알아들어. 비공개 뭐라는데 아니 뭐 정치가 연애입니까? 몰래 만나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는 저 공적 가치에서 놀아야지 무슨 비공개요 비공개가. 뭐 윤상현 후보도 지금 이제 거긴 뭐 원래 좀 일약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사적 관계, 공적 관계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뭐 모셔왔던 분들 아닙니까?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당정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이 많이 우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안 들어도 될 뻔한 말이었는데 가장 그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역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 김건희가 나서는가? 왜 김건희가 나서는가? 일단은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윤상현 의원 말이 뭐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 그래도 당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이거예요. 한동훈이가 되면 당 쪼개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허구한 날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박근혜 꼴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저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저기 당원들한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여론이 또 수도권에서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데 다 좋은데 뭐 혁신도 좋고 정권 재창출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3년간 완전히 저기 꿈도 못 꾸는 저기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옛날 새누리당 꼴 납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당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한동훈 찍어주고 싶은데 손이 그리로 안 가고 유턴을 해 손이 투표장에서 당은 일단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게 7월 말까지 계속되잖아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한동훈 버텨낼 장사 없다고 봐요. 저 무너집니다 저러다가. 아니 저 당이 깨진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 저기 뭐냐고 당원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당이 깨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귀가 솔깃해지는데 왜 그런 지금 거예요? 깨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에 최혜병 특검법 네.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균열이 생기면 일부 이탈표가 나와서 그래 한번 특검 받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국 신당에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그래 그럼 한동훈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또 이탈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권 세력이 이제 저기 어떤 집권당으로 역할을 포기하고 정권이 하나의 어떤 그 고립된 농성장처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뭐 저는 친윤 후보가 결국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추세로 해서 한 달을 저렇게 하고 나면은 올해는 거의 국정을 그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이제 능력이 완전히 소진이 돼요. 이게 집권 세력으로서는 지금 자해적인 전당대회지 저게 어떻게 저래가지고 어떤 전화위복을 합니까? 저게. 그러니까 자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윤석열 부부는 지금 이렇게 되면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당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이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싫은 놈은 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놈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놈이 돼야 내 말도 잘 들어. 그랬다가 너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김기현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윤석열 마음대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어떤 더 높으신 분의 마음인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체리따봉 사건권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씨가 진짜 미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건 뭐 이준석 진짜 미워하는 거하고 많이 미워. 그냥 미워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이 미워한다. 예. 제가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모욕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 마음대로 공적인 절차로 뽑힌 대표를 무너뜨렸고요.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김기현 대표도 사실상 지지율이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또 한 명은 주저앉히고 한 명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당무에 대놓고 개입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뭐 비대위원 저도 뭐 좋진 않고 원래 윤석열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뭐 같은 DNA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상 지지율이 제일 높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또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당무에 개입하고 당 쑤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둘이 300통화나 카톡을 한 깐부였던 그 한동훈 후보한테 지금 왜 저렇게 또 마음이 안 좋나 하면 또 그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그게 아직도 안 풀렸으니까 저렇게 분풀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과하겠다는 문자는 씻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니까 더 더 열받는 연장을 제대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어떻게 보면은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예. 뭐 이런 예. 어떤 게 여기서 적용돼도 손색이 네.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1월 17일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이 18일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국민들께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처를 요구하는 일성이 있었습니다. 초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그 핵심 맨 처음에 CBS에서 김규환 논설실장이 문제를 삼고 공개한 문자가 1월 19일 문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 전제를 달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20일 날에 어떤 일이 있냐. 친윤계의 그런 스피커들이 라디오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또 공박을 펴니다. 그 다음에 21일 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당시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가지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를 건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에 대한 서사를 이해하시면 그 상간에 주고받은 5개의 문자라는 게 과연 어떤 징표인지를 좀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은 뭐냐면은 사과는 공적으로 자기가 요구했다. 네. 안 받아준 거는 대통령실이다. 예. 이랬는데 나는 그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그때 한동훈 위원장 보고 사퇴하라는 게 그런 사정 때문 아니었냐 이거예요. 네. 북한하면 사과 요구나 일렀겠죠. 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보니까 내 문자도 씹어. 예, 그리고 한동훈을 거기 비대위원장 보낸 건 잘 막으라고 보냈는데 거꾸로 용산을 보고 이제는 뭘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니까 이런 괘씸한 이렇게 사연이 빠바방 갔던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저 사과하겠다는 그 저 진정성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뭐 흥부가 기가 막혀 한동훈이 기가 막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 본인이 사과하면 되지 왜 한동훈 허락을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1월 달에 김건희 여사께서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진짜 마음 깊이 사과하실 의향이 있었다면 그러면 왜 한동훈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 되지. 그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문제니까 대통령실 문제잖아요.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 읽어보고 씹었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사과를 본인이. 그거 안 했는 것도 이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공적 관계, 사적 관계. 근데 그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그때는 김건희 검찰총장의 부인하고 뭐 무슨 카톡이고 텔레그램이고 뭐 수백 통을 주고받았다면서요.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면 아니 검사가 검찰총장하고 공적인 관계지 부인하고 공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또 왜 그런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고춧가루 뿌리는 재주는 나는 유승민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다 듣고 나서 저 양반은 저렇게 고춧가루 팍팍 뿌리는데 나는 저 말이 더 용산에 염장 지르는 그렇죠. 효과가 더 크다고 봐 나는.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소금을 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꿀짱구님, 하나는 술에 취해 있고 하나는 주술에 빠져 있고 하나는 지멋에 빠져 있고 놀고들 있네요. 딱 그런 형국입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이럴 거면 여사가 당대표 출마하지 나대지 말고. 탁님, 저 문자 가지고 네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하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한마디만 대신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육갑 떨고 자빠졌다 진짜. 왜 이런 욕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예, 보스 형님, TV님, 탁님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제 나와줘야죠. 그런데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것 정말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 일체의 개입과 관여가 없다.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건 뭔 말이래요? 저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니, 저 말을 누가 믿어요? 지가 해놓고 끌어들이지 마라. 아니 그럼 저 문자는 어디서 공개된 건데요? 그러면 누구 그러니까요. 핸드폰인데요, 도대체? CIA? 아니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은 뭐 많이 당하시잖아요. 주가 조작도 당해가지고 수익 뭐 20억 얻기도 하고. 매우 불쌍하신 그렇죠. 분이죠. 그 외국에 나가서 명품 쇼핑도 당하시기도 하고, 또 몰카 당해서 디올백도 당하시고, 양평 고속도로도 휘게하는 걸 당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문자 공개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삽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니 많이 당했네. 많이 당하세요. 예. 그 당한 거 다 모아서 특검하자고 김건희 씨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하죠. 특검 좀 해주라. 네. 나 너무 많이 당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밤하늘이. 예. 완전히 뭐 많이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기 이럴 때는 말문이 막히는 게 말문이 맞아요. 막히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는 네. 게 맞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련에 보면은 어떤 그 밥 우드워드가 레이지라는 책에서 쓴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단어. 어떤 그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을 12번 인터뷰하고 쓴 책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권력기관, 즉 FBI나 CIA를 사유화하는 걸 보고 경악한 이 원로 기자가, 대기자죠. 총체적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트럼프 행정부를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날 의심한다. 또 내가 무시당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권력기관에 개입해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참모를 또 음해하는 이런 현상들인데 지금 그 현상하고 비슷한 한국의 어떤 그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굴욕감을 느끼면은 담대하게 관용과 절제로 품지를 못하고 반드시 누구 탓을 해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외롭다는 증거예요. 외롭고 어떤 자꾸만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신경쇠약이 걸리는 이런 현상. 정권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지금 저게. 이러다 보니 이게 치유가 안 돼, 치료가. 현자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님들아, 이거 문자 내용 오픈한 것이 전당대회용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최혜병 특검에서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주가 조작한 사람과 골프 내용 흘러나온 거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시각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전 투구 완전히 지름탕에서 개싸움 하듯이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라고 그러냐? 한동훈 후보가 총선 때 가족과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 이런 또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 후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예. 저 뭔 내용이죠? 구계영 기자님?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후보 간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JTBC와 인터뷰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둘러싼 게 1차 윤핵 갈등이에요. 근데 이후에 2차 윤핵 갈등이 언제냐? 바로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차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공박하는 소재로 삼았는데, 이 원희룡 후보의 그 발언이라는 것은 2차 갈등도 한동훈의 책임이 있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 확전시키겠다라는 태세 전환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는 펄쩍 뛰었고 실제로 캠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만약에 이런 허위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원희룡 쪽이 이제 용산에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보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도 한번 짚어볼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 그 공천 문제로는 윤 대통령하고 직접 충돌했던 사안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까지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총선에서 그 용산하고의 긴장이 최고점으로 달하던 이런 시점인데 그때 공천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용산의 어떤 신기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얘기를 지금 왜 하겠냐고요. 대통령이 가장 경로했던 게 저건이거든. 예, 가장 경로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너는 배신자야, 배신자야 이렇게 해서 몰고 가려는 태세인 것 같아요. 가족과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총선 당시에 윤석열 쪽에서 요청한 것 이걸 많이 안 들어주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예. 본인이 실제로 임명도 했잖아요. 본인이 비례대표 안 된 분. 예. 무슨 광주에서 주기환?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앞단에 원래 번호를 했으면 했고 또 본인이 되게 아끼는 유튜버 몇 분을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마치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거나 탈취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관리자로서 보냈더니 리더가 되려고 꿈꾸는데 위협을 갖게 된 게 바로 비례대표 공천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저렇게 흠집을 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가족하고 뭐 주변에 인척하고 상의하고서 그때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 선거에 국민의힘 선거에 아예 정당성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저것도 아주 최고의 자해 행위 거의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런 행위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건 또 사실이에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같이 일부 인사들을 측근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윤핵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통하고 있었으니까 총선의 어떤 그 정당성 자체를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건데 이건 제가 본 최고의 자해 행위. 아무튼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구경 기자님 언제죠? 이제 7월 23일이면은 아마도 윤곽이 가려질 예정이고요. 예.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사람이 없어서 2차 투표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주에 주말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하는가? 이제 그 들여다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걸 겁니다. 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한동훈 의원 후보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최혜병 특검법은 결국은 윤석열 특검법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님 혹시 800에 7070은 누구 건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전혀 없는데 지금 이상 기류가 한 3가지 정도 발생했는데 뜻밖의 국면으로 지금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이제 곧 발표하게 될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치 시계로 움직인 수사였다. 지금 뭐 비공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백브리핑 형식으로. 어떻게 그걸 비공개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도 아니고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했다는데 그 위원회도 정체가 지금 밝혀지질 않았어요. 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드리자면 이 경북경찰청이 그 최해병 사망 이후로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 그 포칠대대장을 소환한 때가 4월 22일입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한 때가 5월 13일입니다. 전부 총선 이후죠. 무슨 얘기냐? 총선 이후까지 미뤄왔던 수사예요. 그러니까 수사한 지가 얼마 안 돼 지금. 불과 두세 달이야. 1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랬는데 왜 갑자기 내일 시험 보는 학생처럼 벼락치기로 했느냐. 그동안에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건데 총선이 끝나고 특검 얘기가 이제 더 거세지니까 총선의 메인 이슈가 그 최해병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특검 여론이 고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도 또 뭉개고 있다가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최해병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서 7월 1주기가 될 때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은 7월 중에 답을 내라.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신호냐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 내놔라. 그걸 통해서 저 야당의 특검 공세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수사 결과를 빨리 내서 우리가 되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봐라 경찰 수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고 그걸 만류했던 것은 임성근을 무혐의 처리하게 될 경우에 특검 여론이 더 고조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특검 여론이 너무나 그 다수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밀리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역공을 하고 돌파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제 경북경찰청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라.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것이죠. 명분을 경찰이 만들어 줘라.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다 그런 얘기죠. 특검을 방어할 수 있는 디펜더 역할을 바로 경북경찰청이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과인데 지원 사격을 해라. 예,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좀 짜증나는 흐름이고 이제 수류탄 터집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 못한 게 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지난주에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공익제보자 한 명이 예. 공수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왜 해병 예비역들의 카톡방, 그 골프 모임, 요것이 이제 뭔가 뭐 조금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뒷얘기를 왕창 싸질머지고 공수처에 가서 그냥 제보해버립니다. 예. 이거 지금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까? 아니, 요거는 예고편은 제가 해놨었어요. 예, 예. 지난 월요일 날 방송에서 이번 주에 모종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방송을 했었죠. 예. 그날은 여기 안 나왔다고. 근데 그게 목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보된 내용은 이후에 최해병 사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최해병 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 제보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움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제보자입니까? 아니, 물론 완성된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뭐 해야 이게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어떤 구체적 정황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수처에 제보가 됐는데 역시 그 의혹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주범 그 블랙홀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입니다. 예. 이 사람의 행적이 단순히 골프 모임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고 임성근 사단장 사성 장군 만들려고 이 사람이 발벗고 뛰었고 최해병 건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본인의 그 일부 내용이 카톡? 나와요. 아니, 카톡이 아니에요. 더 이걸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공수처한테도 요거를 갖다가 수사할 시간을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밝힐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 내용이 그냥 나오기만 해도 내용이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요게 공수처에 제보가 됐다는 게 예. 이게 세 번째 변화된 지점입니다. 뭐 경북경찰청이 아무리 뭐 수사 발표를 하건 말건 뭐 이런 문제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02800-7070이 어떤 전화번호냐라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02800-7070이 김건희 쪽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제가 그 뭔가 확언은 못 드리지만 곳곳에서 열려 있습니까? 모든 단계마다 저기 이제는 어떤 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여태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권력이 아주 센 데서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짐작하게 되실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정황들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왔을 때쯤이면 상당 부분 진도가 더 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또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공익제보라는 어떤 그 명분으로 공수처에 제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거든요.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 진실을 정말 원하신다면 예. 이럴 때 함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진실은 시간의 편이다.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는 거를 정말 좀 한번 저 상기해 주시고 일단 이제는 지난주에 지금은 지킬 때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공수처로 공익 제보자가 갔다. 네. 이종호 관련이다. 이종호 관련이다. 예. 예. 여기까지는 확답을 드리고 또 한 명의 그 저기 언론에는 손모 씨로 알려진 경호처 직원은 예. 사실은 손 씨가 아니라 송 씨입니다. 어. 그게 대부분 기자들이 잘못 알고 적었네요. 있는데 예. 송 씨예요. 예. 예, 이 사람과 그 최해병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 라인들 여기를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묘한 일이 좀 있어요. 이 모임에서 나오는 각종 이야기들은 최해병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건도 있다고. 경호처의 뭐 국정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몰라. 뭐 3부 체크해보고 그것도 네, 수상하고. 네. 그 왜 저 카톡방에 삼부. 이종호가 예, 했던 삼부. 3부 예. 그 3부 토건이냐 뭐 이 얘기도 수상하고 아니 주가 조작으로 집행유예로 나온 저기 범법자가 저렇게 설쳤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우선. 그렇죠. 다 할 거 다 하고 있었다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정권에서 상당히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온 동네 오지랖 넓게 저렇게 뭘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본인은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김건희 일 봐주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나 여전히 김건희하고 가까워라고 네. 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권을 실드치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를 실드치면 보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가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보수는 보상이 확실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이종호 씨라는 분이 뭐 사실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거 뭐 지난주에 많이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 삼부 토건 관련해서도 계좌를 임성근 씨가 같이 뭐 빌려주거나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부 토건 그 주가를 살펴보면 그때에 이 일이 그 카톡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주식이 폭등을 해요. 폭등하고 내려가고 뭐 왔다 갔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된 거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기 설명을 이걸 정보는 꼭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이 저기 그 유럽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가 그 길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그때 저기 갈 무렵에 엄청나게 홍보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했어요.
아니 전쟁 중인 나라에서 사실 가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일단은 보살펴주고 지원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뭐 조금 지원해줬다고 뭐 조금은 아니라 좀 줬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10배 100배 재건 지원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골드먼삭스 같은 그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와가지고 이미 다 재건 지원을 설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고 하는 거 우리가 주도할 게 없어요. 기여한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돌연 삼부토건이 수혜 기업으로 되면서 네. 어마어마한 주식 폭등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종호가 이렇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갖다가 온 동네 이제 치적으로 홍보하게 되면은 곧 주식값이 뛸 거다.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냐 여부가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집행유예로 나와서도 또 그런데 어떤 뭐 관여돼 있었고 김건희하고 이종호 정보. 전화 압수수색 해가지고 조사하면은 서로 뭔가 오고 간 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케이. 내가 진행 중인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폭탄 수류탄 하나 터뜨려 주시니까 이건 약한 거. 이건 이제 그래도 천년바위님 김종대 의원님 확언은 어렵죠. 하지만 우리 정어리들은 그 전화 김 여사 전화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이은주님 우리 반장님이세요.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섭섭하게 안 해드리죠. 아니 정어리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지금 구독자 왜 50만 안 되는 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주고 하면은 내 다음 주까지 뭐 싸질머지고 올 테니까 지금 빨리 카톡 하시고 전화하시고 저해서 빨리 구독 좀 누르고 이런 얘기를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듣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계셔. 저기 50만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 내놓는다고. 여러분 내가. 들으셨죠? 네. 꽁이님, 김종대 의원님 얘기 듣고 있으면 어릴 때 어른들이 귀신 이야기 해주실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 이야기 들으려고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보스 형님 TV께서는 오늘 2부는 김종대 의원님 단독 인터뷰? 아니 구독자 올라오는 거 보고서 한다니까. 신은정님은 김종대 의원님 법카 주세요 그랬는데 아주 정어리 TV 말아 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거 드러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지만 그게 감춰지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사 중인 사안도 아니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구경 기자님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경북경찰청? 저도 좀 사실 놀랐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달 수사한 게 아니고요. 그 7월 19일 날 지난해 7월 19일 날 최혜병이 사망한 이후에 한 8월 말쯤부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단순 일시 예산만 하더라도 300일 가까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자들 앞에 발표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인물이 카메라가 없이 촬영 없이 하겠다?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가 더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겠다. 녹음도 안 된다. 요거는 문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자단 차원에서도 아마도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다른 식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건전하다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이거를 비공개로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자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브리핑을. 그렇게 떳떳하고 뭔가 숨길 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핑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사가 매우 떳떳하지 못하게 뭔가 숨기는 게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경북경찰청 이분이 또 알고 보니까 양평공흥지구 관련해서 예전에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엄마 최은순 씨 관련해 양평공흥지구 수사도 뭐에서 좀 무마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 모든 비리, 이채 양명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리의 그널 타고 가다 보면 김건희 씨가 꼭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라가?
심지어 당무까지도 올라가니까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나라를 소유물도 아니고 이렇게 당도 소유물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본인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이게 개탄스러운 겁니다. 자, 이거 하나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내 집권 세력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해서 최혜병 사건에 대한 그 외압을 행사하고 사단장 정도는 봐주라고 했다. 이런 정도라면은 마사지 잘해서 디펜스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철없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경로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마사지하고 특검 정도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봐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게 바로 이 특검을 막는 핵심적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경로가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지 몰라. 경로가 다가 아니면 뭐가 있는 거죠? 경로를 하게 만든 배후와 로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정황이 지금 저기 다음 주부터는 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특검을 그렇게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걸 저지해야 되는지 그 사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눈치 빠른 사람들 경우에는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막아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다음 이거야. 주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다음 주일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자꾸 짜증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진실은 보호해야 될 사람을 보호할 때 그때 밝혀진다. 네.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는 다 지켜줘야 된다. 네. 그러면 밝혀진다. 내가 이 얘기를 거듭거듭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내가.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경로가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그 약속 지켜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이 바로 약속 이행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래요.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경찰 수사 지켜보자. 그러고도 미진하면 내가 자청해서 특검 요청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죠. 그러는 상황인데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건 스스로 발목 잡는 짓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임세현 대변인. 네. 그걸 공개로 하는 거하고 비공개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이제 그 기사 쓰는 게 한계가 되잖아요. 예. 이게 기자들이 그걸 다 녹음하고 뭔가 다 속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면 기사 쓰지 말게 하려는 의도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에 경북경찰청에서 6명을 이제 승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애초 수사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한두 사람만 빠지고 한 명만 빠져요. 임성근만 빠지는 거예요? 임성근만 빠지고 오히려 저기 작년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명을 이첩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박 단장이 8명이었잖아요. 8명이 그 6명이니까 2명 아닌가? 국방부에서 예. 6명을 빼고 2명만 이첩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6명으로 다시 불어났어요. 예. 그러면은 누가 빠졌냐? 3명이 빠졌는데 현장 통제관이라고 얘기했던 상사 1명, 중사 1명. 예. 여기 빠집니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빠집니다. 그다음에 5명이 남는데 8명 중에서 저기 1명이 추가됐어요. 사단에서 그 보급을 담당하는 장교.
그 구명조끼 안 갖다 줬다고. 근데 이걸 찾아낸 거예요. 군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안 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까지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고 보면은 무지한히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잘한 열심히 거예요. 한 거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했던 수사하고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얹었으니까. 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하나만 빠진 거예요. 한 명만.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고 누가 네. 봐도 뻔한 거예요. 민성근이 살리려고 예. 다른 사람 뺐다가 또 넣었다가 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이걸 딱 들여다보면 예. 임성근 살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단장도 빼고 여단장도 빠졌는데 이번엔 여단장이 들어갔어요. 여단장은 원스타입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지휘관 하라는 얘기냐 이러는데 지휘관이 들어가요. 오로지 임성근만 빠진 거야. 오로지. 아니 국가기관이 근데 이렇게 해도 마구잡이를 해도 됩니까? 되는 겁니까? 네. 누구 넣고 누구 빼고? 이것만 빠진 거야. 이것만. 아예 그러면 그냥 김건희를 수사 책임자로 맡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설명합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이걸 무슨 논리로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궁시렁 비공개로 하면서 수사심의회가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법에도 없어. 사실은 수사심의회는 저기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또는 유족이나 희생자, 네. 피해자 쪽 여기서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거지. 수사기관은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건 중리 제 머리 깎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근데 그걸 해고 수사기관은 빠져나가고 심의회가 했다. 그런데 그럼 그 심의회는 누구냐? 몰라. 그냥 저기 법대 교수,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뭐 해가지고 뭐 7명, 8명인데 그럼 그 7, 8명인데 직업만 나와 있지 몰라. 임명 과정도 모르고요. 그것도 몰라. 근데 몰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사실 무혐의 결정을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 외압 무효에 직접적으로 그 외압 무효이 사라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도 초동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 한 사건을 이첩한 내용들 다시 회송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다고 한 사람 인물을 뺀 거 아닙니까? 그 결론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 과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외압 무효은 경북경찰청의 임성근의 무혐의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그걸 말 그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게 정권의 외압 시도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북청장이 누구라고요? 김범 누구야? 제가 지금 뭐 성함이 한번 기억이 안 찾아보시고. 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다음번에 박정훈 대령 재판에도 별하별 이제 수를 다 쓰려고 지금 아마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해놨으니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게 꽤 도움이 많이 됐다고 경북경찰청이 판단하면은 아마도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나 임성근을 빼버림으로써 박정훈이 과대망상을 한 거다. 봐라, 수사기관은 임성근 잘못 없다 그러지 않냐. 근데 네가 왜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그걸 지도하니까 항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재판이에요. 박정훈 대령 재판 이거 어떤 식으로든 또 뭔가 앞으로 그 우리가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법원에서 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군사법원이. 그래가지고 국가 인권이 무너져, 국가 권익이 무너져 할 때도 우리가 이 국가기관 다 썩고 무너졌다고 붕괴할 때도 그나마 군사법원이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다 채택해 줌으로써 여태까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찰이 스스로 자기들 발목을 잡아버림으로써 경찰 수사도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이미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난 참 민주당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지난 2, 3주 동안에 그 입법청문회 이후에 민주당에서 꼭 긴급 조치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저거 막아내지 못하면 이거 2차 가해, 3차 가해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그리고 신문 칼럼도 쓰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노력이 견제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 경북경찰청에 윽박지르면서 빨리 수사 끝내, 일주기 되기 전에 끝내, 이럴 때 무슨 의도냐고 따지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 큰일 날 짓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진실을 밝히다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이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박정훈, 이용인 대령, 중령, 그 외에도 저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수사관들 고통받고 신음하고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실은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저렇게 수사 발표하는 걸 무방비 상태로 하게 만든 거는 조금 우리가 아쉬운 대목이에요. 더 강하게 견제했었어야 돼요. 경북경찰청장이 김철문이네요. 경상북도 청송군 출생. 예. 글쎄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 내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믿을 만해서 경북경찰청에 맡겼는지, 그것은 앞으로 한번 차차차차 보면 나오겠지요. 네. 한번 잘 발표해 보세요. 비공개로. 국민들은 다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완전히 점입 가경 이전 투구, 국민의힘 김건희 한동훈 문자 전쟁, 그리고 경찰의 최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짚어봤는데요. 이제 특검법 통과가 돼서 넘어갔습니다. 거부하겠죠. 이번에는 저거 잡아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부에서 한번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열차 차차차 챌린지 받고 있습니다. 산강뜰 자작나무님께서 만드신 노래인데, 산강뜰님이 애청자님 여러분, 지금 탄핵열차 차차차 노래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음성 녹음기를 켜고 노래 부르시고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반주와 영상을 예쁘게 입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탄핵 열기를 더해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탄핵열차 차차차 김종대 의원님, 네. 들어보십시오 한번. 아, 예. 예. 가세 탄핵열차여,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핵만이 답이로세, 해야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먹고 가세 정의도시락, 탄핵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중사이에 배겨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예,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정어리몰 이번 주 여러분께 추천하는 상품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복숭아입니다. 대극천 납작 복숭아, 딱딱이 복숭아하고 유럽 품종 납작 복숭아 교배한 거라고 하는데 크기는 조금 작지만 아주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주문을 받으면 수확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요즘 좀 습하고 더우니까 꼭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더 오래 맛있는 복숭아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복숭아는 냉장 보관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오래오래 맛난 복숭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항상 우리가 싸게 좋은 것 정어리몰 모토 아닙니까?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자신있게 정어리몰에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초당 옥수수도 지금 온라인 최저가로 정어리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름철에 대극천 복숭아 초당 옥수수 드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복숭아 좋아하시죠? 아이 그럼요. 제가 뭐 어려울 때 복숭아 가수원에서 컸는데 뭐. 아, 그러세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일입니다. 그 복숭아가 보관 기간이 오래 안 되고, 예. 제철에 먹지 이거 오래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오래 가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털도 날리고 하는데 아주 이거 수확하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 정성이 저렇게 다 때깔 좋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면은 난 일단 눈물이 나. 일단은. 그래요. 아시니까. 예. 그 따는 수고를 아시니까. 아니까. 키우는 수고도 아시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과수예요. 예. 김일웅님은 경북 의성에서 사과를 하시는 분인데 납작 복숭아 많이 사서 드세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니코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죠. 예, 이 복숭아는 참 좋죠. 과일의 왕 아닙니까? 네.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예. 제때 아니면 못 먹습니다. 복숭아는. 예, 그렇죠.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탄핵열차 차차차 노래 괜찮죠, 김종대 의원님? 뭐 보니까 거기다 백만정어리를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보니까, 끼워 넣기 잘하잖아요. 예. 아유, 그 참 하여간 뭐 행복하시겠어 이런 거 진행하시려면.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우리 함께 할 때마다 보내주시고. 임세현 대변인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에 외워가지고 김건희 씨 목소리를 한번 김건희 불러보도록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야. 네. 근데 마음에 그러면은- 들었던 게 그 안에 이제 그 그림에서 이렇게 멧돼지 끌어내리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저 그거 보고 매우 흐뭇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챌린지 기다리겠습니다. 쪼사루스 조영래님이 언양불고기, 그리고 경북 의성정어리 김일웅님이 사과 이렇게 협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챌린지 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산으로 넘어간 최혜병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아예 미리 큰 소리를 쳤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경 기자님, 네. 법권 행사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나토 관련 출국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에? 네. 그 5일날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로 합산을 해보면 20일 안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을 아다시피 7월 19일이 최혜병 사망 1주기고요. 20일이 이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근자의 날은 피할 것 같고요. 국무회의라는 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16일이 아마도 유력시 되는데 그날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가는데 하와이 들렀다 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8일, 9일 일정은 미국에 있는 인도 태평양 작전사령부 가서 대통령이 이제 보고받는 일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10일, 11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로 이동해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부부의 뭐 대통령 만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11일간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런 회원국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엄혜영님, 오늘 미국과 하와이로 여행 갔다죠. 나라는 개판 5분 전 마구 뒤집어 쑤셔놓고 지들은 하와이로 혈세로 구혼 여행 가나? 마지막일지 모르니 하와이로 갔나? 정말 파렴치한 그러셨는데, 이 미국 갈 때 하와이 꼭 경유해야 됩니까,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국방위원들이 주로 하는 코스죠. 미국 갔다 하와이로 오든가 거기에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으니까. 되게 갈 때는 잘 안 들러요. 올 때 들르긴 하지. 올 때 들르긴 하네.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조금 뭐 그림을 만들려는 건지 바람을 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건 뭐 옛날 진주만 공습이래. 한 80년간 다 알려진 데고, 근데 새삼스럽게 가면서 지구의 52% 면적을 관할하는 사령부다. 아이 뭐 그거 그 52% 안에서 관할이 안 돼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뭔 그림이 나옵니까? 일단은 이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어떤 중추 국가로서 우리가 또 역할을 앞으로 큰 걸 또 뭘 할 것처럼 하와이 가서? 이렇게 하겠죠. 예. 몰라요, 저도 그걸 내가 자꾸 저한테 나도 모른다니까. 저기 거 가면은 볼만한 데 많아요. 아니 안보 전문가가 대답을 안 해주시면 누가 합니까? 하와이 가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문재인 그게. 정부 시절에 미국 순방을 이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올 때 하와이를 한번 들렸었어요. 근데 반나절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군 유해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행사만 하고 바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명분이 딱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영부인께서 명품이 다 떨어져 가는 거 아닌가. 거기 뭐 듀티프리샵 좋은 데 많거든요. 그건 좋은 데 많죠. 네. 뭐 그것도 있고 명품 또 치료가 필요하니까. 네. 요즘에 받은 지가 좀 오래됐을까요? 오래되셨죠. 디올백 혹시 반납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싸서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봤는데 균열이 생겨서 재의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재의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108석 관리가 잘 될 때, 이때가 오히려 재의결할 때 집권 세력에겐 낫지 않느냐. 8월이 되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김건희 문자에다가 또 최혜병 특검 그거 지금은 좀 많이 문자에 희석됐지만 그게 여전히 정치적 급소거든요. 그러다 보면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예상이 안 되니까 차라리 거부권을 빨리 행사해서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쪽에 지금 계산서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20일까지 꼭 기다릴 일도 아니지 않냐. 거부권이 그 전에 될 가능성도 있다. 요건 한 가지 참고사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받는 순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니까. 뭐 그 점이. 앞으로 가면 파출소, 뒤로 가면 경찰서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외압이고 대통령 경로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지금 방어해야 된다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정권 내 결의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최대한 이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특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60~70%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도가 달라졌어요. 그게 저번 입법청문회 효과입니다. 막상 화면으로 증인들이 얼굴에 나가니까 특히 이렇게 이 뉴스를 다 팔로우업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뉴스 다루니까 저 뻔한 얘기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TV로 보는 국민들은 달라요. 그렇죠. 식당에서 밥 먹다고도 야 저렇게 답변하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 뭔가 있구나. 뭔가 이런 느끼는 감도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걸 정권에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른 척 하겠죠.
알고 싶지도 않겠지. 알고 뭐. 싶지도 않고 알고 듣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터뜨려야 돼요. 이러다가 연말에 동해에서 석유 안 나오면 참 큰일인데 이거. 그거에 오매불만 그냥 팔자 고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가서도 뭐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내려고 이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그런데 바이든이 뭐 제대로 알아들어야 뭐 지금 저 바이든이 뭐 거의 뭐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은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이게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저기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지금 결심을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가족이 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측근하고. 나는 미국 민주당이 어떨 때 보면은 참 어떤 민주주의의 종주국에 그래도 좀 하나의 기둥인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차마 필설로 이거 묘사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어렴풋이 지금 그 지난번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서 트럼프가 쉽게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전초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민주당 아닙니까? 바이든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바이든 결정하게 하고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도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치 지금은 바이든이 져가지고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대항마를 찾아서 트럼프를 낙마시키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바이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시나리오죠. 베스트죠. 워스트 시나리오는 저러다가 민주당 당사 밑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당이 폭삭 지하로 꺼져버리고 트럼프는 그냥 거저먹는 이거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고 베스트 시나리오야 차제 정치를 바꾸자. 이렇게 돼가지고 신진 인물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다시 활력 있게 가다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뉴 프론티어 진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대입을 해보면은 미셸 오바마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정치 혐오증이 있는지 어쩌는지 유독 그 미셸 오바마만 완강하게 안 한다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표가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막 서핑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이 정치판에서 그 힘든 거 하고 싶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시키면 안 하고 또 하고 싶어도 말 안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오바마 입장에서 그러면 바이든 내려와 우리 와이프 시킬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계속 바이든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8월 초까지 바이든이 결심 안 하면 이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벌써 7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완강해버리니 어떻게 그랬다가 바꿨다가 대혼란이 일어나면 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무슨 어떤 집착과 아집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기자회견했는데 그 내용도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것만 하나 짚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한미일 동맹 비판했지요. 그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한미일 동맹 표현이 실수라고 사과를 했어요. 김병주 의원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자, 저렇게 썼다가 아주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죠. 그랬는데 호준석 대변인이 6월 2일자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논평 제목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은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니까 저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겁니까? 뭐 정신 나가지 않은 그런 제정신으로 이런 논평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그랬다면 이건 뭐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인데, 그 참 그때 제가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봅니다. 이수진 그 후보 사과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 대파 갖고 춤춘 거 그랬잖아요. 네. 솔직해서 좋잖아. 그리고 선거 떨어지고 솔직해서 좋잖아. 근데 제정신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는 겨 이거는요. 그죠? 그랬는데 결국 사과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단순히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이 논평을 옹호해 버리면은 이제 이게 국제 문제가 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논평 철회하고 사과한 거예요. 네. 이게 순리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결국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실제로 그 한일 동맹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회의 동의는 과반을 훨씬 넘게 갖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가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뜨거하고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했어요. 이건 김종대 의원님, 동맹하고 안보 협력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예, 동맹이 되려면 첫째 조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조약이 바로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건 헌법에 딱 60조 1항에 박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약에 따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 개입을 한다. 유사시에는 아니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안보 지원을 하듯 지원이 거의 같이 참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작년에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선언의 세 문서 중에 캠프 데이비드 공약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번에 이 문서들은 어떤 국내법, 국제법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게 마지막 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주변국에 우리가 동맹은 아니니까 절대 오버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우리 안보 협력 할 거 다 한다 그랬지만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 협력이다. 이렇게 해서 딱 한 줄을 박아놓은 게 절대 동맹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절대 동맹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당정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것 맞지 뭐. 나갔지 뭐.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제정신으로 우리 동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TV 토론 나가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에 한일 동맹 맞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내가 이제 무식이 고도로 발전하면 저렇게 표현한다고. 당장 대통령부터도 한일 동맹이라는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아니 아예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그냥 나라를. 한일 동맹이 아니라 한일 일체로 생각을 걸요. 내선 일체. 일체면 다행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통령께서 그러시니까. 그 일본이나 여기나 지지율 합쳐도 50%도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지 국민들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자기들끼리나 그러고. 국민들을 왜 끌고 들어가? 국가를. 오늘 또 월요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24,000명 넘게 접속하셨는데요. 많이 들어와요. 오늘 댓글 선정하는 동안 광고 보시죠.
맛있는 대극천 복숭아 또 초당 옥수수 아주 좋은 가격에 정어리몰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정어리TV 탄핵열차에 접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구독 탄핵열차에 연료고 좋아요는 탄핵열차에 윤활유입니다.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님 현재 129만 명 이런 추세라면 200만 안 될 수도 있답니다. 아직 탄핵열차 승차 안 하신 분들 다들 불러내서 같이 갑시다 하셨는데 129만 8천 명 넘어섰는데 200만 명 이게 만약에 서버만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됐어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연주님 오랜만에 가게 쉬면서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갑니다. 좋으시겠네요. 올케에 이어 우리 신랑 구독 신청하고 청취하며 남해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보내셨는데 지금쯤은 도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연주님께 정어리몰에서 드리는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짱구님 김종대 의원님 얘기는 귀신 이야기 듣는 것 같다는 꽁이님 왜 지 남편한테 물어보지 그러냐 얘기했던 써니님 이렇게 이면주님 변함없이님 5분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세 분 패널 김종대 의원님 임세은 대변인님 구교영 기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 화요일 또 힘차게 만나서 같이 달려봅시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